지금 조금 전 좀 속보가 들어와서 이 얘기부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하기로 했다는 오.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에 동의했다. 절차와 시기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방금 전에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와가지고요. 이 부분 지금 사실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심야 의총 열면서 경론이 벌어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지도부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예상 바뀐데요. 여기. 일단 이렇게 되면은 뭐 세 번째 권한대행이라는 것보다도 뭐 줄탄핵 이걸 떠나서 경제부총리잖아요. 경제부총리가 역할을 못하는 상태가 돼서 기재부 차관이 대행을 하는 상태가 되면 지금 관세 전쟁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부에 남아 있겠느냐 그 우려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 그럼 이걸 몇 표로 해석을 할 거냐 탄핵 심판 가기 위한 국회 의결에서 또 150표로 151표로 할 거냐 그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일보 또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최상목 대행이 탄핵 발의 땐 자진 사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맞불 카드로 지금 검토 중이라는 게 지금 12시 정도에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피할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왜 탄핵을 하느냐 일단은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을 해왔던 방식이 이제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기 전에 했던 것들은 일종 견제용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 어떤 여론 환기용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긴급하게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죠. 뭐 방송 장악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은혁을 임명을 안 해. 그러면은 탄핵을 시켜. 그러면 다음 해가 이제 이주호 교육부총 사회부총리거든요. 교육부 장관. 그러면은 이주호는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좀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경고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떤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거에 있고 뭐 소위 말하는 줄탄핵, 30번째 탄핵, 막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뭐 이런 여론의 부담이 있는데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엔 지금 절박하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것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점점 다가오는 것들 뭐 이런 등등등이 상당히 지금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고 민주당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대. 기자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아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도 굉장히 답답하니까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진짜 지금 최상목 권한대 탄핵 얘기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현재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명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헌법 위배 상황이다.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좀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당장 탄핵하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고. 근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진 사퇴도 고려하고 있다. 이거는 권한대행의 사퇴라는 초유의 또 이 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탄핵 의결 단계까지 가려고 할 때 자진 사퇴를 한다. 일단 그건 너무 무책임해요. 무책임하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영화에서 나 보던 지정생존자를 가리는 단계까지 가는 거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빨리 복귀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미국과의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누가 대표로 나가서 말할 사람이 필요한데 말할 사람이 그나마 한덕수 총리나 뭐 최상목 대행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탄핵 또는 뭐 자진 사퇴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주호 부총리가 그 직을 넘겨받는다고 했을 때 달라질 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 그게 바뀌어질 사항도 아니고 시간상으로도 마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탄핵 심판 과정에 참여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까지 강수를 쓰겠다고 해서 자진 사퇴 얘기까지 나오게 하는 상황이 맞느냐. 아, 이거는 다시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오 시장의 집무실, 공관, 그리고 서울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측근이죠.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 보내서 압수수색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검찰이 오 시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출마가 유력하다고 점쳐지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물론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이 압수수색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수사가 빨리 끝난다는 차원에서는 오 시장 쪽에서 빨리 압수수색하고 결론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단어가 세잖아요. 압수, 수색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오 시장 외에 또 강철원 전 부시장까지 했다. 이렇게 보면 일단 며칠 동안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있을 수가 있고 결론이 빨리 나기만을 바라는 상황으로 오 시장 쪽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오 시장 쪽에는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음모론을 제가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거를 오 시장 쪽에서 몰랐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특히 이제 야권이 아니라 여권의 이런 거는요 상당히 이제 뭐 조율을 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아무런 낌새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오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요 오 시장은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던 게 이거 빨리 리스크 좀 빨리 좀 수사해라. 나는 지금 뭐 억울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오 시장의 주장에 어떤 근거를 해서 그런 리스크를 해소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죠 아직은.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대선 전에 이런 리스크를 좀 털어버리고 하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도 특검을 이제 안 가도 되는.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수사하고 오 시장 정도 건물도 우리가 압수수색해라는 거. 그러니까 검찰과 오세훈과의 어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한겨레 단독 보도 오늘 오전에 나온 걸 보면 검찰이 명태균 씨가 이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명태균 씨와 강철원 부시장과의 굉장한 싸움이 있었다. 그래서 연을 끊었다. 이게 이제 오 시장 측의 줄기찬 그 입장이었잖아요. 예, 이게 몇 번 그랬냐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아마 처음에 명태균 씨가 오 시장 측에 접근을 할 때 줬을 가능성이 그때 준 거가 지금 나온 거라고 봐요. 근데 봤는데 오 시장 측 입장은 그거잖아요. 엉터리더라. 이런 걸로는 여론조사 할 수가 없고 이런 방법 쓰고 싶지 않다 해서 결국은 안 좋게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한다면 처음에 받은 거, 처음에 이제 뭔지 모르고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받아본 그 내역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이거는 언제까지 얼마나 뭐 받아봤는지 그 내용이 뭔지 요거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철원 그 부시장 그때 이제 캠프에서 뭐였죠? 약간 직책이 이분하고 명태균 측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거는 거의 뭐 확인이 된 거고 팩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게 된 거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접촉이 있었던 거야. 다 본인들도 인정을 한 거니까 그 뒤에 만약에 이게 왔다 갔다 했으면은 뭐 빼박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 거짓말을 한 거죠. 그동안 캠프에서. 예. 지금 보면 사실 핵심 의혹은 결국 여론조사 비용 대납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에요. 지금 중앙일보 단독 보도 보면은 이제 김한정 씨가 검찰에 이제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했고 이거를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씨가 명 씨 측에 준 돈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결과는 국민의힘 당시 지도부로 전달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가 평소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을 가리켜서 영감이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나를 찾는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친분을 과시하는 얘기를 했다. 이런 진술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대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애초에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4.7 재보궐선거가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그럼 우리 당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할 때 맨 처음에 그냥 떠올린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오세훈 시장 쪽으로 갔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 그리고 오세훈 시장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당대표가 무슨 역할을 했겠느냐. 그것도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경선 과정이라는 거는 결국 100% 그 여론조사로 저희가 서울시장 경선을 했고 여러 분이 나왔지만 결국 나중에 오세훈 나경원 두 분이 이렇게 압축돼서 하다가 오 시장이 됐고 나중에 안철수 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당 후보랑 단일화를 해서 이제 나가서 결국 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명태균 씨한테 자료를 받았다는 거 하고 오 시장 측이랑 연결되는 거 하고 약간은 실선이 좀 옅어요. 오 시장 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대로 김종인 위원장한테 뭔가를 줬다는 얘기가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명김과의 관계니까 이건 그럼 이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 예를 들어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줬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당에 무슨 영향을 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당내에서 선거를 할 때 그때 여론조사 100%로 했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에게. 예.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 보도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한정 씨가 그 후원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게 뭐 캠프 오세훈 캠프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명태균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비용을 지출했다라는 거고 캠프에서 직접 받은 거 없고 이게 지금 김종인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한겨레 보도가 있었는데 명태균하고 김종인하고 카톡으로 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의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까지 나오니까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예전에 그 CBS에 인터뷰할 때 뭐 책상에 책상 올려놔 위에 있었다. 누가 비서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치웠더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것도 수사로 그게 김종인이 받은 게 아니라 캠프가 받았다라는 게 이제 밝혀질지 여부가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어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한 달여 만에 오 시장이 이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풀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거의 한 달여 만에 다시 뭐 확대돼서 묶였잖아요. 뭐 부분 여권 내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보수 정권이 이게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울 정책이냐 이거 뭐 이래서 되겠냐고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비판 여지가 많죠.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에서도 가장 집값이 그 비싸고 또 그래서 급등 가능성, 과열 가능성이 높아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은 지역을 풀었는데 풀 때의 명분과 다시 재지정할 때 명분이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변수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해제한 거가 유일한 변수고 그래서 다시 이걸 지정을 했다. 그것도 확대해서 지정을 했다. 사실 해제할 때도 너무도 우려가 많았어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게 6월 달이면 시한이 된단 말이에요. 더 연장만 안 하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5년 이상 지속돼 왔었잖아요. 2020년부터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넉 달 먼저 당겨서
볼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뭐였을까? 6월에 푸는 것보다 풀어지는 것보다 2월에 풀어졌을 때 효과가 뭐냐? 이것부터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조기 대선을 글쎄 이제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사실.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되니까 다시 묶었다는 얘기는 이 토어제 재지정 관련한 집값 급등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별론으로 하고 오 시장님의 이 정치 행보와 많이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 행보와 만약에 대선 출마를 전제로 쭉 활동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해제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그쪽 주민들은 원했으니까요, 해제를.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해제를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걸 인지하고서도 계속 대선 나가자 하는 방향이 지속됐다면 이렇게 재지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방식을 썼겠죠. 왜냐하면 뒤집는 게 되니까 다시 지정을 하면. 그럼 지금 다시 뒤집었다는 얘기는 대선의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전제 조건이 좀 흔들렸다. 전제 조건이 흔들린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대선용이라는 거는 뭐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타이밍이냐 이거를 우려도 그때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왜 타이밍이 안 좋았냐면은 일단은 지금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낮추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더 대출 물론 이제 대출의 조건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이나 이런 데서 좀 조율을 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늘어날 거는 확실했고 지난달에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이 급증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 여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초 이후에 7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그렇게 많이 집값 뛰었다고 관리 못했다고 했는데 이게 강남 3구가 그렇게 뛰어버릴 정도로 그럼 이거를 예측을 못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리스크를 좀 가볍게 본 거 아닌가. 첫 번째는 그렇게 본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오세훈 시장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규제철폐거든요. 네. 요즘 라디오 광고 많이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규제철폐 뭐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좀 많이 올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대선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제다. 이것도 규제고 말씀하셨다시피 5년 동안 여기 묶어 있어서 재산권의 어떤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적당히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전체 국가를 뭐 제외하고라도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 꽉 눌려 있다가 용수철처럼 이게 튀어나오니까 이거 보기에는 정부가 감당이 안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오 시장은 지난 17일에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틀 전에 TV조선 나가가지고 이거 해제 안 한다가 다시 지정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거는 오 시장이 뜨거워했다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이거는 압력 아니면 어쨌든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그렇게 된 거고 뭐 그런 이제 대선 출마 포기서를 이렇게 윤희석 대변인이 암시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이에요.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어제 MBC와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관련 언급을 했다.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김 여사가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총 안 쏘고 뭐 했느냐. 이런 취지로 경호관들을 강하게 진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라는 취지로도 말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듣고 깜짝 놀란 경호처 직원이 상부에 보고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그 내용을 포착을 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상황을 한번 이렇게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발언이 맞다면 뭐 지금 녹음 파일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1월 15일 날 아침에 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많은 의원들이 찾아갔고 윤 대통령께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뭐 샌드위치를 뭐 30인분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새벽부터. 그래서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진해서 체포돼서 가는 장면이 연출됐는데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한번 김 여사 뵈러 2층인지 뭐 어디로 갔고 내려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뭐 쓰러지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도 그 이후에 회복한 다음에 보니 대통령이 정말 구치소로 가신 걸 알게 된 후 벌어진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굉장히 감정이
올라왔을 거고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충격적인 건 우리가 이제 총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경호처의 대응을 질책한다 하더라도 총은 왜 갖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영부인이 경호처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역대 뭐 이렇게 탄핵이 되고 뭐 체포가 되고 그런 사례도 없지만은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그냥 본인이 통치자예요. 예.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합니까? 말이 됩니까? 본인이. 일반적인 영부인이라면 이렇게 찾아가서 질책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총 이런 거 떠나가가지고 어떻게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가가지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나요? 뭐 유경수 여사가 했겠습니까? 뭐 이순자가 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의 지금까지 뭐 여러 계속 언론 보도 나오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맥베스 부인 뭐 얘기도 하고 막 하지만은 김건희라는 사람은 그냥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본인은 통치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가지고 사람들 경호처 질책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진짜 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이게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이나 뭐 처지 이런 거를 고려를 안 하는 사람이다. 제가 무슨 뭐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은 진짜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한 거거든요. 총을 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제대로 앞으로 경호처에서 일을 해서 다 감옥 갔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그리고 지난번에 총을 쏴서라도 지켜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언론 보도가 나니까 그거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발언을 보면은 총을 쏘서라도 지켜라라고 했던 게 충분히 그게 정황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지금 관저 있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 경호처 직원들은 얼마나 또 지금 심리적 압박을 받겠어요. 그리고 뭐 경호 그 3부장 지금 뭐 징계하겠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빨리 이제 탄핵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빨리 체포해가지고 지금 다시 구속시켜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부메랑이 될 수가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자연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그 부부가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구속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영장을 법원에서 아마 프리패스로 발급해 줄 겁니다. 이런 위험한 사람들을 좀 두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법원에서도 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발언을 보면 총을 가지고 다니면 뭐 하냐? 총 안 쏘고 뭐 했느냐? 이런 워딩 자체가 그러니까 총기 사용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앞단에 뭔가 맥락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는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문구잖아요. 문구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상황을 보자고 말씀드린 게 만약 제가 추측한 상황이 맞다면 그 앞단의 지시 그러니까 앞에 발포 지시가 있었고 요 말은 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호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렇게는 안 보여요. 예, 그 회복해서 깨어나 보니 진짜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시더라. 그러니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 여러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또 확대해서 발포 지시가 있었고 그것은 뭐 우리나라 총기 사용 관련한 법률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 그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전화를 받은 이 김신 부장 이분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어떤 때 이 전화를 받아서 어떤 대화 속에 이 대화가 있었느냐. 그것만 밝혀줘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게 김신 부장이 없을 때 김건희 여사 경호처에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그 경호처 직원이 김신한테 이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김신 휴대폰 포렌식을 하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더 과장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1월 15일에 1월 15일 전에 경호관들에게 관저 무기고에서 MP7 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서 가족 경호부에 배치도 하고 그다음에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 뭐 이런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이게 정말로 이광우 그 본부장이 경호본부장이 정말로 아무런 지시도 없는데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거는 믿어지지 않아요. 예, 이 사람들도 다 굉장히 리스키한 거잖아요. 이게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국은 이걸 안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따랐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 이광우의 얘기를. 그럼 이광우가 그러면은 정말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했을 건가? 저는 이거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총을 사용해서 막아라. 그리고 김건희의 뭔가의 지시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건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예.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은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는데 이게 뭐 좀 더 돌려보면 실드 불가 뭐 이런 뜻인가요? 어떤 표현인가요 이게? 그쪽도 난감하겠죠. 이거는 이제 당사자들 외에는 모르는 거고 그쪽 얘기를 해줘야 하는 사람들도 자료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밖에 막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은 뭘 모르는데 답은 해야 될 때 이렇게밖에 말 못하죠. 뭐, 예. 저는 이거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인정이죠. 왜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가 사실 무근인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경찰이 포렌식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거면은 그게 뭐 조작됐다라든지 김신 거가 아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이다 이거는. 예. 사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사실 계속 남아 있거든요. 지금 국회가 오늘 본회의 열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법안 그리고 이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김 여사 상설특검 법안 같은 경우는 뭐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뭐 또 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사실 대통령실이 뭔가 경찰이 이제 세관 직원 수사 외압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다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뭉텅어리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예 먼저 하시죠. 이게 해야죠.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설특검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더 격앙돼서 뭐 이런 것 같고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딱 다 막혀 있거든요. 그리드락 이렇게 딱 교착 상태인데 모든 거는 윤석열이 탄핵되는 순간 다 풀릴 거다. 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모든 수사와 모든 뭐 이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헌재에 다 달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지금 요즘 전 국민의 땡벌와 지금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힘들긴 한데 이거는 순서는 결국 윤석열의 탄핵이 먼저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절차로 보면 말씀이 맞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직에서 이제 물러나시게 된 상황이 오면은 이건 뭐 상수라고 봅니다. 뭐 꼭 상설특검이나 뭐 특검 이런 거 없이도 검찰에서 여러 수사를 더 세게 하거나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크죠. 예, 이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동안 많았던 의혹이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기관의 본분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 국민의 기대에 따라서 이 수사를 안 하기는 저는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